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인 만큼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뜯어보는 기업 리포트 시간이 준비된 날인데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곳은 바로 두산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 기업 그룹인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매출 타격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원전 수주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그룹의 재무 상황이 위기에 빠져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요. 과연 두산그룹이 현재 정말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산그룹에 대한 주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두산그룹. 충골이 5, 6호기 공사 재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며 두산의 향후 전망에 먹구름이 끼었다. 게다가 뚜렷한 타겟책이 없어 핵심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재무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산 넘어 산, 깊어지는 고민 속에 두산은 과연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 두산그룹. 박승직 창업주에서부터 현재 두산의 직계장손 박정원 회장에 이르기까지 121년간 4대째 이어진 두산가의 역사는 영욕의 세월을 겪으며 성장한 한국 경제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1896년 서울 종로구에서 면포를 판매하던 작은 상점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화장품 개발, 주류 및 식음료, 무역업, 건축업 등 성역 없는 도전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켰고 2000년대 들어선 한국중공업, 고려산업개발 등을 인수하며 소비재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의 기업으로 완벽한 체질 전환에 성공했다. 그 사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불매운동으로 벌어져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과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에 그룹 이미지가 실추되는 위기도 겪었지만 차근차근 쌓아 올려 산같이 커져가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에 걸맞게 두산은 위기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연평균 매출 13% 성장, 시가총액 16배 증가, 전 세계 38개국에 1200여 개의 딜러 네트워크와 114개의 해외 법인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1980년 발전사업 전문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빅딜이 있었죠. 그래서 각종 발전 기업들을 현대나 대우 같은 대기업에서부터 모두 빅딜로 인수를 받아서 이제 합쳐진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대기업들의 발전 사업을 사실상 모두 흡수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에 상장을 하면서 동시에 두산그룹에 인수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과 위기, 그리고 극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걸었던 두산. 하지만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두산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두산의 핵심 자회사 두산중공업은 사업 중 원전 관련 발전 사업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앞으로 원전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예정됐던 주기기 사업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몇 년간 글로벌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과 값켓 인수 등으로 인해 두산중공업의 재무 상황은 이미 좋지 않던 상황. 때문에 A-로 떨어진 신용등급조차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고 급기야 두산엔진 매각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타격은 분명합니다. 탈원전 정책이 도입되면서 그 올해 및 내년에 수주가 예상됐던 국내 원전이라든지 국내 석탄 화력 발전의 물량이 한 4.1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이제 기존에 짓고 있던 원전도 중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수요 잔고가 문제가 됐다가 요번에 그래도
만들고 있던 거는 끝까지 만들자라고 해서 1.5조 원 요건 다시 살아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수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4.1조 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해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두산의 미래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처지. 결국 해외 원전 수출과 풍력 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개척해야 하지만 두산이 여기서 큰 성과를 얻기까진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래전부터 가스 발전을 위한 가스 터빈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풍력 발전 설비 쪽 그리고 ESS 같은 이제 첨단 기술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 분야에서 아직까지 두드러진 매출이 발생한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두산중공업 입장은 2020년 전까지 어느 정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당장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기를 기대했던 두산. 하지만 원전 사업길이 막혀버린 지금 과연 무엇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한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산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지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 그 피해가 모쪼록 더 커지진 않길 바라면서요. 인철 소장님, 근데 그 지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지진 발생하면서 물론 원전 가동 중단되지 않았고요. 내진 설계 덕분에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보니 원전을 짓는 것보다는 좀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탈원전이 결국 두산에게 좀 큰 충격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네. 어제 리터 규모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하는데 5.4의 지진도 사실 서울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일반적인 이 국민의 경우에는 지진이 정말로 이제 이 옆 나라 일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까지도 정말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지진 때 파장이 앞으로 더 수시로 더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노후화된 원전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못하겠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설문조사 결과가 이 전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두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신원전 5, 6호기의 경우에는 일단 재개하는 걸로 나왔지만 앞으로 일감이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일감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두산그룹의 이제 어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새로운 과제 숙제를 던져주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사실 원전을 원래 짓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신고리 원전 5, 6호기 짓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짓기로 했으니까 일단 목표했던 매출은 나오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한두 개 더 지을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수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주 목표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탈원전으로 가는 것은 명확해지니까 수주 목표치가 많이 달성을 하기 힘들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수주 목표액을 애시당초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네. 원래는 한 10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네. 이것을 지금 6조 4천억 정도로 좀 낮춰놨거든요. 네네. 이걸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기까지 수주한 상황을 보면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요? 네. 지금 현재까지 누적돼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게 2조 8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실제로 목표하고 있는 6조 4천억에는 턱없이 지금 모자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되는 게요.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그냥 오늘 벌고 오늘 먹고 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벌 돈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러면 이 정도 돈을 벌 것이니 이 정도의 투자를 할 거고 이 정도의 인력을 채용할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턱없이 모자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그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급한 불은 지금 끈 상태죠. 네네. 신고리 5, 6호기를 지금 건설을 다시 재개를 하면서 이 문제는 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네네. 문제는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이 일단은 탈원전, 네네. 탈석탄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 사업을 두고 있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계획되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일단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그다음에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이것만 해도 전체적으로 한 6조, 7조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없어진 데다가 결국에 또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바뀌게 되면 석탄 분야들도 제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3년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일거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해외 수주를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해외 플랜트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게 경쟁적으로 다 수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하나는 지금 이제 기자재 이런 건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중공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들에 대한 시장이 내년부터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경쟁 체제가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일감으로는 못해도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이야기신데요. 다만 그 기업을 평가하는 신용등급 평가사, 그러니까 기업 신용평가사에서는 좀 이 기업이 앞으로 그러면 원래 10조 원을 벌 기업이었었는데 이제 겨우 채운 게 2조 한 5천억 정도다. 그럼 여기에다가 더 돈을 넣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최악의 악재는 피했습니다만 뭐 3년 동안의 일거리는 주어졌지만 이후에 이제 일거리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신규 어떤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두산이 굉장히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두산중공업 위에는 최대 주주가 두산이고요. 또 두산의 또 이 중공업은 세 개의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건설을 자회사로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산건설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 보니까 모회사, 두산이 어렵게 되면 주요 계열사의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사들은 다소 이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산의 이제 지배구조를 보시고 계신데요. 저처럼 이제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건설을 갖고 있는데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이제 그래서 두산엔진의 경우에는 이제 매매를 지금 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은 계속해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대 신용평가사에서 보면 한 2단계씩 2, 3년에 걸쳐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동안 계속해서 재무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자산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260%의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그동안 이제 이 부채 채권자들은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더 많은 웃돈을 달라. 이자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고 매출이 더 늘고 이제 자회사의 어떤 지분법 이익이 늘지 않는다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람과 똑같겠죠.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그 대출 자체가 거절이 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으려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위기라는 말은 뭐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 원전을 해체는 해야 되는데 이 해체 산업도 여기저기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한 그 먹거리 산업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짓는 걸 잘했지만 해체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딱히 이걸 또 위기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해체 산업은 좋은 산업이긴 한데 문제는 두산중공업이 현재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그 우리가 원자력 발전사 밸류체인을 좀 보면요. 우라늄 개발에서부터 핵연료 제체 그다음에 개발해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핵연료 제처리 폐기물 처리 사업도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뜨는 게 해체 사업인데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사실 그 지금 원전이 리스크가 되는 게 실제 두산중공업 내에서 원자력 발전 매출은 실 30% 정도밖에 안 돼요. 매출은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산업과 달리 원자력 발전의 기기를 만드는 기술은 두산중공업이 독점 사업입니다. 그리고 메인테넌스 사업까지
최근에 원자력 발전 사업은 턴키로 발주를 하거든요. 네. 메인터넌스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두산중공업이 독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이 두산중공업의 50%를 차지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일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해체 시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번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이 밝혔듯이 해체 사업도 상당 부분 많은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네네. 어쨌든 현재 어제 이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듯이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에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해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술은 필요한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향후 현재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프로젝트가 5개예요. 한 프로젝트당 2기의 원자력 기기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근데 4개 프로젝트는 이미 올해 거의 90%가 끝났고 네. 나머지 2개, 1개 프로젝트만 지금 2021년에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해체 산업을 하기 위한 기술이 총 주요 기술 한 150가지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 140가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10가지가 핵심 기술이라서 이 핵심 기술이 없다 보니 우리가 해체 산업을 이제 쉽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두산중공업의 재무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건지 사실 이게 이관영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수주 산업의 경우에는 한 물건 팔아서 하나 돈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재무 구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실제로 봤을 때? 뭐 실질적으로 재무 구조 상에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영업 이익이나 이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3분기상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3분기 정도에 지금 600억 정도 동기간에 비교해서는 좀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네네. 발주 사업들은 진행률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률에 따라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좋아 보이지만 전체적인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두산중공업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부채 네. 비율이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었는데 네. 2016년에 지금 264%에서 2017년 상반기에 보면 265.6%에서 1.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네네. 뭐 예전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안에 있는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네네. 장기 차입이 있고 단기 차입이 있는데 오랫동안 장기 차입은 빌린 돈이냐? 그렇죠. 네네. 오랜 기간 동안에 빌리는 돈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럼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좋아 보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한 면에서 보게 되면 장기로 더 이상은 빌릴 곳이 없기 때문에 단기로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차입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전망들이 약간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어차피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사실 업황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네네. 이 자회사들의 이제 지분법, 실적 호조에 따라서 이제 이 챙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을 36% 이상, 네네. 그리고 두산엔진의 지분도 42%, 두산건설도 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졌던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현금은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공업이라는 게 중후장대한 산업이고 네네. 원전 하나를 건설하는 데는 뭐 수년, 네네. 5, 6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 완공 절차에 따라서 중도금이 입금되는 절차다 보니까 그렇죠. 네. 현금 흐름은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수주가 없고 뭐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도금이 뭐 제대로 안 들어오게 되면 그게 현금 흐름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두산엔진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산엔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박용 엔진을 좀 주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을 누가 사갈까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렇습니다. 두산엔진을 매물을 내놓긴 했는데 네네. 아시다시피 현재 선박 사업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 두산엔진과 함께 스택스 엔진이 우리나라 주요 선박인데 현대중공업은 자체 엔진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러면 이 선박 엔진을 주로 수출이나 다른 네네. 용도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글로벌이 이 선박 조선 산업이 좋지가 않아서 네. 매물을 내놨지만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매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현재 두산중공업 산하에 있는 두산엔진을 처분을 해서 이 네네. 자금으로 아까 이야기하셨던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지금 매 분기마다 회사채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특히 바켓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 분기마다 들어오는 회사채가 거의 1,000억, 2,000억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마다 막아야 되는 실정이라서 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두산중공업의 캐시플로우 흐름상 굉장히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두산엔진을 빨리 매각하는 게 급선무이되지만 문제는 그렇게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다. 근데 이제 네네. 그 여기에 어제 이제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 사실 매각 주관사로 이미 크레디트 스위스를 이제 지정을 했고요. 네. 다음 주 정도가 되면 투자 안내서가 배포가 됩니다. 근데 이제 STX 엔진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인수자를 찾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수에 참여했던 게 한 10여 개사가 이제 인수 입찰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사실은 두산 엔진을 매각을 하게 되면 당장 이제 한 절반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굉장히 캐시카우 현금 네네. 흐름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두산 엔진이 이제 지금은 업황 자체가 이제 침체 상황이지만 그 기술력만큼은 세계 한 1, 2위권으로 손꼽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뭐 물론 과거에도 이제 가장 관건은 과연 매각가를 계속 고수할 건가. 네네. 그 전에도 나왔던 이제 매물이긴 한데 한 1조 원대 이제 매각가를 제시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인수하려는 의향자들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이제 STX 엔진이 일단 매각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도 인수 후보는 뭐 뚜렷하게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 국내 이제 사모펀드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인수에 나섰던 여러 가지 이제 뭐 한행컴퍼니라든가 키스톤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지난번처럼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만큼 충분히 뭐 내년까지 두산그룹은 두산엔진을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1년 후에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못 맞게 되면 자동차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도 이런 갑작스럽게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서 돈이 당장 없어서 이 채권을 막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본인들의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구조 조정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어려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 중에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크게 7부 비즈니스 그룹, 네. 7개 비즈니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7개 비즈니스 그룹 중에서 화력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일러 비즈니스 그룹과 네. 서비스 비즈니스 그룹을 현재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을 통폐합하면 당연히 임원수가 줄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화력 발전 부분을 정부가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네. 하다 보니까 이 석탄 쪽도 이미 선제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걸 줄이는 대신에 그 일부를 가스 발전 사업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이해할 때는 네. 옛날에 한국중공업이었고 한국중공업은 사실 모태가 어느 기업을 벤치마킹하냐면 미국의 GE입니다. 그러니까 GE가 2000대에 어떤 사업 혁신을 하냐면 네네. 생산에서 메인터넌스 부분으로 빠르게 사업 혁신을 바꿉니다. 관리요? 예, 네. 그렇죠. 아마 두산중공업도 지금쯤이면 직접 생산보다는 네네. 메인터넌스 쪽으로 사업을 계속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메인터넌스 쪽이 훨씬 좋고 그리고 지금처럼 자금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네네. 한 10여 년간 고생한 두산은 아마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소도 돈 잘 벌어요. 매달 돈 잘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두산중공업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성장해온 기업인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년 역사의 최고 기업. 자, 두산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00년 넘게 생존을 한 기업을 찾기조차 힘든데 무려 역사가 121년이에요, 교수님. 예, 지금 나이로 121년이 됐고 얼마 네. 전에 이제 100년을 지나면서 이제 회장이 좀 바뀌고 여러 가지 이런 구조들이 좀 바뀌면서 네네. 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다.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기치를 내걸고 있는 건 청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직도 121살인데도 나는 청년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아직까지도 활력적으로 기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 어떤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 그룹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저한테는 당연히 중공업 기업이고 뭐 중장대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일반 소비자들이 좀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두산하면 맥주, 네. 햄버거, 그리고 야구, 네, 뭐 이 그렇죠. 정도는 기억을 하실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1950년대까지 주로 이 소비재, 뭐 오비 맥주라는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네네. 버거킹, KFC, 그리고 이제 폴로 랄프로렐이라는 브랜드까지 들어와서 국내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소비재 사업이 뭐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포목 작업으로 이제 포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네스협회에 이제 기록된 네.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오래된 최장수 기업으로 이제 두산그룹이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포목이라는 게 이제 어떤 옷감이나 네.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천을 파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소비자들 1950년대까지는 이런 산업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했지만 그 후부터 50년, 90년대 이제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노무라에서 이제 어떤 보고서를 내놓냐면 네. 국내에서 1, 2, 3위 하는 1, 2, 3위 하는 업체, 각 부문별 네.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무너질 수 있다. 그게 빅딜의 시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뭐 삼성은 자동차를 떼주고 대우는 이제 그 당시 공중분해되고 이러면서 두산 역시 당시에 이제 이 두산의 어떤 중공업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현대와 이제 대우로부터 각 이제 중공업 사업품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부터 이 중공업으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이제 극복했으면 좋은데 오히려 이제 인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두산 밥켓의 경우에는 국내 역대 기업의 인수 사상으로는 최대 금액이었거든요. 그 금액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진 것서 이 유동성을 부른 그런 단초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이제 소비재에서 이제 중공업으로 이제 업황의 전환은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의 성장에서는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 밥킷 인수를 교수님께서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사실 내수 시장에서 중공업 산업으로 체질을 완벽하게 개선을 하긴 했는데 결국 밥킷을 인수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 재무에 대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2008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두산 전체적으로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뭐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고 또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졌고 그때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는 밥켓을 가지고 있으면은 위험하다. 네. 이런 그 시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8년 이후에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떨어지면서 매출의 변동성도 같이 좀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영업에 대한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은 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변동성은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이자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에 대한 것들이 고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자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금 흐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2008년 이후부터는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주근 대표님, 이렇게 이자 부담이 클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닐 것 같고요.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밥켓을 무리하게 인수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그 두산구 중공업이 밥켓을 인수가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포트폴리오 완성이에요. 이 밥켓이라는 회사는 1960년대에 스키드로드, 그 조그마한 차 이동하는 주로 주택용 건설에 쓰이는 주택용 소형 정장비를 만드는 그 세계 1위 기업이었는데 두산중공업은 이미 대형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프라코어를. 그래서 소형 장비까지 가지면 완벽한 그 장비에서 포트폴리오 완성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당시만 해도 밖에서 인수할 때만 해도 서프라임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대부분 주택 시장에 이 바켓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좋은 기업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에 서프라임 터지면서 미 주택 경기가 완전히 침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켓도 같이 침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한 부채였던 않았는데 문제는 최근에 바켓은 IPO한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바켓의 소형 장비들이 주문이 굉장히 폭증을 합니다. 중국에도 이 소형 장비들의 구매 수요가 폭증해서 최근에는 주가도 그렇고 바켓에 대한 그 전망은 꽤 괜찮은 것으로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에도 큰 바켓이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대표님? 네, 그렇죠. 매출 추이도 보면 2013년도에 3,200억에서 네. 올해 벌써 3,56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꽤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이미 4분기에 돌아오는 회사채가 2,3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1,000억대에서 2,000억대에 들어오는 이 회사채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가장 큰 단점인데 어쨌든 경영상으로는 꽤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는 이 바로 부채입니다. 참 이 두산그룹이라는 것을 볼 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사업 인수도 잘 한 것 같고 앞으로 뭐 이렇게 지금 수요가 있는 그 사업도 인수를 했으니 그리고 매출도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영속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이건 뭐 진짜 채권을 맡을 수 없는 거니까요. 재무구조를 좀 그룹별로 한번 볼까요? 그룹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 다 대체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좀 CP를 좀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단기적인 차입금을 통해서 좀 장기적인 것들을 좀 메워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또 아닙니다. 실적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해 초부터 올해 지금 현재 11월이니까요. 11월까지 전체적으로 두산그룹에 대한 주식을 보게 되면은 두산그룹이 지금 29.5%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 여러 가의 그 자회사들 중에서 하락하고 있는 그룹들은 이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두산건설, 네. 두산중공업, 오리콤 요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주가 상태상으로는 좀 좋은 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것이 지금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될 게 얼마인지 그래서 뭐 두산이 현금은 650억 원 갖고 있는데 갚아야 될 게 2,639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 어찌됐건 지금 현금을 마련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두산은 현재 박정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취임을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회장직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현재 두산의 승계 상황은 어떤지 소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두산그룹은 그동안 이제 형제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그룹 회장직을 맡는 형제 경영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3월 이제 두산그룹을 이끌었던 두산가 3세죠. 박영만 회장, 현재 이제 인프라코어 회장이 조카였던 이제 박정원 회장한테 그룹 총수자를 물려줬는데 사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박정원 회장은 이미 후계자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네. 박정원 회장은 이제 박영건 명예회장의 장남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박두병 이제 초대 두산 회장이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의뢰 이제 예산이 되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은 이제 두산그룹 4세 경영자 가운데 승진도 가장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뭐 주요 결정권, M&A나 인수,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고, 지분도 사실 4세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확보한 지분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두산은 이제 박정원 체제로 경영권이 정리돼서 운영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물론 이후에 이제 형제 경영의 이제 원칙에 따라서 지금 뭐 네오플릭스의 이제 박지훈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두산건설의 박태원 부회장 또 그리고 오리콤의 이제 박수원 부회장, 박지원 회장 쪽으로 이제 후계군이 이제 거론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회장직을 빨리 물려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이 위기를 빨리 네 능력을 발휘해서 탈출해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주력 기업의 유동성 악화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얼마나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이제 돌파구를 찾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자 이런 승부사가 만약에 두산을 이끌게 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재무의 위기를 어떻게 탈파하게 될 것인가도 관심권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두산그룹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일단 현금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이나 여러 산업들이 앞으로의 전망들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수주는 뭐 경기가 좋건 안 좋건 간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분야들 지금 뭐 해상풍력이라든가 혹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전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가스 터빈을 만드는 것도 국내 기술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면 이것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어떤 성장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플로우만 잘 찾아낸다면 그렇다면 이 두산도 우리가 좀 더 희망차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